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0페이지에 나오는 외국환 대사라고 하는 리콜스먼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리콜스먼트를 하려면 일단은 계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치환 거래 은행에서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무예치환 거래 은행에서는 이런 리콜스먼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 은행이 있다. 그럼 이쪽을 이쪽을 단방 계정이라고 했죠. 단방 계정. 이쪽을 성방 계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얘네가 시차가 다르고 돈 빼가는 시점이 다르니까 매번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맞추는 걸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환 대사다. 자, 그래서 거래 내역과 상대방의 거래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원인을 파악하고 정리를 해야겠죠. 자, 그렇게 이렇게 정리했는데도 일치하지 않는데 이렇게 남아있는 걸 미달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치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외국환 대사 절차 일단 뭐냐? 일단 이 섀도우 계정을 생성합니다. 섀도우가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우리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섀도우 계정을 먼저 설정합니다. 그래서 당방은행에서 수입 결제, 송금의 자금 등을 거래한 거. 윗 크레딧이 입금된 거냐? 우리 쪽에 입금된 거, 나간 거, 윗 데빗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예치환 은행에서 스테이트먼트를 받아서 상대방 은행으로부터 스테이트먼트를 받습니다. MT950으로 받아요. 자, 그래서 대의가 그쪽입니다. 그래서 선방을 대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위가 우리 쪽이고 이제 our account라고 불러요. 자, 얘는 그들이죠. 그래서 their account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불러요. 근데 얘를 이제 shadow account라고 하고 얘를 이제 actual account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데 섀도우 계정과 액추얼 계정을 대수를 하죠. 그래서 액추얼 어카운트 내용을 상호 대조해서 대응하는 데끼리 대사를 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원인을 찾는 거죠. 자, 그래서 미달한 명세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대사와 작성 후에도 거래 내역이 불일치하게 되면 미달한을 작성하게 된다. 자, 발생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네 가지가 발생합니다. 자, 데이 데빗, we didn't credit.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빼갔어요. 우리 쪽에서는 아직 입금이 안 된 거죠. 선방은행 차기, 당방은행 미대기 이런 거죠. 자, 그들은 입금했는데 우리 쪽에서 아직 안 뺀 거예요.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 당방은행에서는 빼갔는데 선방은행에서 아직 입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게 문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단방은행, 우리 쪽에서는 입금이 됐는데 그쪽에서 아직 안 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전 시간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이 33페이지에 미달하는 네 가지 발생에도 차고나 누락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선방은행의 차기는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빼간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서 입금을 안 했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중으로 차기했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 자, 디폴 관리를 하게 되는데 스테이트먼트상의 밸런스가 맞지 않다면 오프닝 밸런스가 전일 클로징 밸런스와 일치하지 않거나 하게 된다면 스테이트먼트를 발송한다. 자, 선방은행 차기 거래 관리. 그래서 봅시다. 환대사 시 선방은행에서 차기 거래 중 이중 차기나 부당한 차기가 그러니까 먼저 빼갔다 또는 두 번 빼갔다 아니면 빼갈 거 아닌데 빼갔다. 그렇다면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미달한 보고서를 작성해라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은행은 요거 많이 나오죠. 앞에서도 보지만 환 포지션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오버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자산이 있고 자, 부채가 있잖아요. 외화 자산 부채입니다. 이쪽이 맞는 걸 이제 오버 바우트 포지션 이렇게 부르고 부채가 맞는 걸 오버 솔드 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쪽이 많으면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면 이익이 되겠죠. 이쪽은 환율이 하락하면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선물
현물을 포함하는 종합 포지션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여기 이제 어느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감독기관의 이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관리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이 두 개를 같게 만드는 걸 스퀘어 포지션이라고 하죠. 스퀘어 포지션. 그 스퀘어 포지션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스퀘어 포지션은 어떻게 만드냐? 뭐 그 선물이나 또는 선물한이나 또는 외환 수합을 통해서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환 포지션의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환 포지션을 산출할 때는 다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 37페이지로 가보시면 이 포지션을 산출할 때 그 종합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추얼 포지션, 캐시 포지션이 있는데, 액추얼은 뭐냐? 선물 매매분을 제외한 현물 안축, 아직 추심이 완료되지 않아서 자금화가 안 된 거예요. 그다음 캐시는 뭐죠? 현재 외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금 포지션이죠. 그죠? 자, 그래서 관리는 뭘로 한다? 종합 포지션으로 한다. 그리고 거기 액추얼과 캐시도 이렇게 이해를 해놓읍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외화를 관리할 때 이제 지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지점들이 있으면 지점들은 당일날 이쪽이 오버바우트면 이 자산을 본점으로 보내고 원화를 받아요. 그럼 이제 포지션이 0이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다. 그럼 외환을 자산을 받아요. 0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지점은 다 스퀘어로 됩니다. 당일날. 그럼 이제 보내고 받고를 누가 해요? 본점이 하겠죠. 그럼 그 본점은 다시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죠? 오버바우트나 오버솔드가 되면 그걸 이제 외환 시장에서 해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스퀘어로 만드는 게 목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당일 중 미처리 확인 외국한 마감하는데, 일단 지점에서 그 전금, 역환 이런 것들을 다 지점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세를 확인하고 대체를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환 포지션을 정리하죠. 잔액을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평가가 달라진다. 이건 뭐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그 3과목에서 엄청나게 많이 배우죠. 자, 넘어가서 이제부터는 중복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5장, 6장 가시면 거의 이 1과목하고 거의 겹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들은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4페이지에 2번에 보면 예금은 환율이 개입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환차익이나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통화 종류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죠. 일본 금리는 일본의 나라의 금리를 따라가고 미국은 미국 금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각각 다르다. 자, 계정은 배우셨죠? 그 대외 계정 또는 뭐 거주자 계정에 따라서 예치할 수 있는 한도, 범위 이게 다르다. 자, 환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해지 수단이 있다. 라고 했죠. 자, 45페이지에 거주자 계정 개설 가능한 거, 대외 계정 이건 다 뭐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거주자 계정과 대외 계정 1과목에서 배웠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해외 이주자 계정도 우리가 배우죠. 해외 이주자 계정은 뭐예요? 50페이지에 해외 이주자 계정은 그 해외 이주 예정이거나 해외 이주한 사람들이죠. 재외동포 또는 해외 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자가 개설한 계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52페이지 외화 예금인데요. 이거 좀 봅시다. 자, 개설하려면 일단은 거주자 계정이나 대외 계정으로 개설을 할 텐데요. 자, 일단 원화 예금하고 똑같죠. 그래서 신청서 받고 서명 받고 통장 받습니다. 자, 통화를 봅시다. 통화는 예치 통화는 뭐 다 되냐? 다 되는데 보통 상시적으로 거기 나와 있지만 뭐냐면은 고시하는 환율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페루 걸 하고 싶다. 그럼 페루 통화를 우리가 환율을 고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정기예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진국 정도 이렇게 보통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만기일은 정확히 나누죠. 월, 연, 일 다 되고요. 자, 이자 계산은 원래 보통 365일로 계산하는데 외화는 361인데 365일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영국 파운드와 그 다음에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홍콩, 싱가포르, 얘네들 영국령이죠, 다, 그죠? 영국령, 싱가포르, 러시아, 이런 애들은 365일이 적용된다 정도. 361에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이자 계산 어때죠? 원래 원칙이 입금된 날은 산입이고요. 출금일은 불산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입하고 일요일날 해지했다. 그럼 오늘은 이자를 주고요. 일요일날 해지한 날은 이자를 안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기준 금리를 이용하고요. 자, 적용 환율. 적용 환율은 좀 조심할게. 일단 내가 달러 예금을 하려면 원화를 들고 와서 달러를 매수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전신환 매도율이 되겠죠. 은행에서 달러를 파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입금 당시에는 전신환 매도율. 자, 예금 만기가 됐어요. 그럼 달러가 들어왔겠죠? 그럼 얘를 원화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 달러를 사주는 전신환 매입률이 되겠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별표를 5개 정도 쳐놓읍시다. 자, 시효 완성 예금의 처리. 5년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 중요한 거 없으니까. 만기 테스트 잘 찾아야겠죠. 자, 54페이지. 신규 개설. 자, 거주성과 가입하고자 하는 종료 기간, 예치 통화를 꼭 확인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입출금. 그래서 이 기한을 정하고 있는 정기예금은 뭐 신규 해지 형태로 그렇게 발행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외화 보통예금은 뭐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잖아요. 그죠? 특징이 뭐냐면, 자, 입출금 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는 한 개의 통장에 다양한 통화를 다 넣을 수 있죠. 달러, 유로, 엔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달러 통장 하나, 유로 통장 하나, 엔화 통장 하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장에 여러 가지 통화를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보통 예금, 뭐 그냥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죠. 자, 그래서 은행별 MOR, 마켓 오퍼튜니티 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1일물 리보, 또 은행별 MOR에 의해서 지급 준비율을 감안해서 이자를 줍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있죠. 그 세 번째 단락에 일반적으로 종합통장 형식으로 하나의 통장에 여러 가지 통화가 들어간다. 자, 당좌예금이 있는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낮은 금리라도 지급이 되는 외화 보통예금을 선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별표 56페이지. 당좌예금은 뭐예요? 원래 이제 당좌 수표나 어음 발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당좌예금은. 그죠? 그래서 당좌예금 자체가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음 수표 발행할 수 없다. 별표. 자, 별단예금은 뭐 수표 같은 거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예수하는 조달 수단이기보다는 업무상 일시적 별표 예치하는 외화자금이다. 그죠? 그래서 뭐 외화송금, 그다음 수취인 불명의 송금 등을 일시적으로 예치해 놓는 거고요. 자, 정기예금 뭐 그냥 뭐 일단 넣어놓고 약정 기일 동안 기다렸다가 원금 이자를 받는 거죠. 자, 오른쪽은 기간, 월 단위, 일 단위, 연 단위 다 된다. 약정 이율, 뭐 기간별 리비드 또는 뭐 스프레드 지급 준비율로 한다. 이거 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요. 별로 중요한 거 없기 때문에. 자, 당발송금. 당발송금은 뭐죠? 우리나라가 해외로 보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외화에 반출이 됩니다. 외화에 지급이 되겠죠. 타발송금 들어오는 거죠. 그쵸? 외화의 수치가 되겠습니다. 수령, 지급 이렇게 되면 되겠죠. 영수. 자, 당발송금이란 국내의 송금인으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를 송금 대금을 받고 수취인에게 자금을 송금하는 걸 말합니다. 자, 외화 송금은 계좌로 그 밑에 자, 계좌로 하는 것도 있고요. 수표로 나가는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금이 실시간으로 입금되지 않죠. 그러니까 보내면 바로 안 들어가죠.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뭐 중국 같은 거 특급 송금은 바로 보내지기도 한다. 자, 환율이 개입되니까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송금 보내건 할 때 외국환 거래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정을 해야 되죠. 23가지 항목에 지정 항목이 있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언제 지정되죠? 5,000불 초과하면
지정이 됩니다. 자, 당발 송금의 종류. 일단은 당발 송금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TT 전신 송금이죠. 그러니까 전산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텔레그래픽 트랜스퍼라고 하는 방식이 되고요. 지급 지시서라고 하는 페이먼트 오더를 통해서 텔렉스로 가는 데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 전산망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스위프트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텔렉스 같은 걸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지금은 거의 그런 경우 없죠. 다 스위프트로 보내고요. 자, 메일 트랜스퍼. 요거는 이제 그 우편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체국 통해서 가는 거고. 자, 디맨드 드래프트, DD. 수표 같은 걸 보내는 거죠. 해외로 수표를 보내면 해외에서 요청을 해서 돈을 보내는 이런 방식,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수표 방식이 있다. 미국은 수표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가면은 수표를 꼭 끊어오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수표 끊어가지고 이제 학생 편으로 보내죠. 자, 그 다음에 송금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접수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송금 신청서, 이렇게 TT를 보낼 때요, TT. 그럼 송금 신청서를 보내야 되는데, 이때 상대방 은행으로 보내면 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런 거 다 적게 돼 있거든요. 상대방의 어떤 그런 상대방,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계좌번호, 그 다음에 뭐 은행, 그 다음에 얼마, 금액, 그 다음에 주소도 적어요. 주소하고 전화번호도 같이 적거든요. 근데 이게 틀리면 안 됩니다. 틀리면 이게 반송되거든요. 반송되면 수수료가 엄청나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디맨드라든가 이게 뭐 그 약간 변경할 수 있긴 한데 그 자체도 돈이 들기 때문에 한 방에 보낼 때 잘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뭐 신한은행 하면 신한은행 알잖아요. 그죠? 근데 신한은행이 번호가 있어요. 뭐 88번인가 이렇게 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은행도 각각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국가별 은행 코드가 있죠. 그죠? 그래서 미국은 ABA 넘버 또는 라우팅 넘버라고 합니다. 이거 잘 나와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놓읍시다. 뭐 뉴질랜드는 별 명칭은 없는데 은행, 지점, 계좌번호, 계좌종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영국은 소트 코드라고 하고요. 캐나다는 트랜지트 넘버, 그 다음에 호주는 BSB 넘버, 유럽은 아이반 코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1초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코드명을 좀 기억해 놓읍시다. 뒤에 또 나오거든요. 뒤에 또 나오니까. 자, 실명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정 신청서 받고, 송금을 수납합니다. 자, 그래서 송금은행이 송금은행을 통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친구가 뭐 KB 와서 뭐, 브라질로 보내달라. 그럼 이제 브라질에 어떤 은행이 있겠죠. 뭐, 상파울로 은행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제 K은행이 있다고 쳐봐요. 다이렉트로 보통 못 들어가고, 이때 중개은행이 필요합니다. 그걸 코레스트 뱅크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낼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하니까, 이게 두 개가 다이렉트로 돼 있으면, 아까 말했던 그, 환거래 약정이 맺어져서 예치환거래 은행이 되면 수수료가 엄청 싸겠죠. 예치환거래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가고, 또 수수료도 굉장히 작을 겁니다. 그래서 중개은행을 여러 개 끼면 수수료가 계속 발생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저기 그 뭐 네덜란드에 있는 무슨 뭐 지방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은행으로 보내야 된다. 학생이 거기 가서 무슨 뭐 음악을 하고 있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수료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보낼 때 이 앞에 있던 은행 코드라든가 이런 걸 잘 넣어주면 좀 수수료가 쌀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개은행 앞에 이렇게 보내게 돼 있죠. 자, 다음 페이지 지정 변경 신청서. 이거는 1과목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그 송금을 오류를 보내게 되면 어멘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냈는데 수취인 계좌번호나 이름이나 이런 게 다르면 입금이 안 돼요. 못 찾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다시 반송되면은 수수료가 더블로 나오죠. 이렇게 갈 때 나오고 올 때 나오고 엄청 나니까 어멘드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수정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진짜 연락도 안 되고 뭐 계좌번호도 없고 이상한 거예요. 연락 자체가 안 되면 퇴결이라고 해서 돌아옵니다. 리펀드 차지가 붙어요. 돈 많이 넣습니다. 이거겠죠. 자, 그때 돌아왔어요? 그럼 보낼 때는 뭘로 보내죠? 내가 달러를 사서 보내야 되니까 보낼 때는 전신한 매도율이고요. 거기 69페이지에 보면은 다시 돌아왔어요. 리펀드가 되면은 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은행이 사줘야 되기 때문에 전신한 매입률입니다.
현찰이 아니고 전산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신환으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송금이 자금 세탁을 위한 거래인지 세심하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는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해외로 나가는 거는 잘 안 되잖아요. 특히 이제 해외 은행들은 뭐 실명 거래를 안 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죠? 현금 거래도 많고, 막 그래서 더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꼭 수행하도록 보통 하죠. 그래서 의심스럽다 판단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 자금이 연루될 수 있으니까. 자, 실명 확인 철저하게 되고요. 송금 정보를 진짜 철저하게 입력해야 되고요. 고객이 임의대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틀린 것 같아도 내가 마음대로 수정하면 안 돼요. 고객이 써준 대로 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잘못하면 추가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요. 자, 은행에서 송금 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죠. 진짜 큰일 나요, 이거. 그래서 그때 돈을 보내서 그걸 받아서 정말 중요한 계약이라든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 나한테 잘못하면은 그런 민사소송 같은 게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송금 수표 업무 처리 절차. 송금 수표 업무는 수표를 내가 상대방에게 주고서 그 사람이 가서 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불안전 수표가 되면 안 된다. 자, 해외 송금 관련 상품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환율 우대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SMS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인터넷 뱅킹으로 맺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소액 해외 송금업자. 이게 원래 이제 바뀌지 않았었는데, 정확하게 개정된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72페이지로 가면 자기 자본 20억에서 10억 원 잘 돼 있고요. 자, 외국화 업무 2년 이상, 그 다음에 경력자 2년 이상, 부채 비율 200% 이내, 자, 해외 송금업자의 업무, 그래서 5,000불까지 보낼 수 있다. 왜냐? 지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나머지는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왜냐? 1과목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타발 송금. 이제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영수확인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5만 불 이상 들어오면, 증빙 서류나 영수확인서를 내야 돼. 라는 거죠. 국민인 거주자만. 설명했었죠. 1과목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1과목을 한 3번 정도 공부하시고 들으면 훨씬 쉽죠. 자, 외국에 있는 은행 또는 국내의 다른 외국화 은행이 송금되어 온 외화 자금을 국내로 수취한다. 이렇게 종교단체 기부금, 외국 친지, 조사 이런 것들이 있죠. 자, 타발 송금 미지급 내역 확인. 자, 타발 송금 도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언제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와서 해외에서 돈이 들어온 거니까 그걸 상대방에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증빙서를 받는다. 근데 만약에 자고 있는 중에도 들어온다고 했죠. 다음날 아침에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치 여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반드시 조건 변경을 해달라고 해야 돼요. 금액이 작아도 원래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좌명, 그리고 계좌 계좌 번호, 은행 이런 거 정확히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5,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거주자로부터 동수령의 사유와 금액을 받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령 행위가 신고 대상인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5만 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절차를 생략하게 돼 있죠. 자, 그런데 5만 불이 넘으면 뭐예요? 뭐 해야 된다? 영수확인서를 내야 된다. 그 다음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2만 불 이하의 대외지급 수단인 경우에는 제출 생략 대상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81페이지 신속한 타발송금 대금 지급. 왜냐? 환율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얘가 500원으로 떨어졌다고 쳐봅시다. 그럼 달러 금액에 따라서 500원의 손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면 손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자, 수취인 본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 경우는 정당한 계좌로 변경한 후에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내가 이 번호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1번 계좌로 들어왔는데 나 2번 계좌 내 거로 넣어줘. 원래는 안 돼요. 근데 금액이 적고 원래 어멘드 해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어멘드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받아서 다른 걸로
이체하면 되죠. 그죠? 자,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외국 통화의 매매, 이것도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보게 되면, 통화를 이제 매입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위변조 여부를 잘 봐야겠죠? 자, 매입이라는 건 고객이 외국 통화를 은행에 와서, 내 걸 사달라? 이런 거죠. 매각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고객이 달러를 사는 건 은행 입장에서 매각. 고객이 은행에 와서 내 달러를 사달라라는 게 매입.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사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실명 확인 증표를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 이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고 왔어요. 근데 뭐 저 이상한 우루과이 통화다. 그건 살 수 있을 거야. 과테말라, 페루, 그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상한 무슨 그 가나 국가 이런 거면 이걸 이제 우리가 받아도 될까? 은행이 생각해야겠죠. 자, 그럼 어떤 걸 매입할 수 있느냐? 거기 보면 고시한 외국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매입 가능한 통화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고시 통화만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환율이 고시돼야 돼요. 자, 손상화폐 안 돼요. 근데 원래 현금은 됩니다. 손상된 건 받을 수 있어요. 잘라진 거를 원화는 받을 수 있는데 지폐는 얘는 안 됩니다. 자, 위변조 안 되고 주화는 원래 안 받아요. 근데 한국은행 가면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은행은 명동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전국에 다 지점이 있습니다. 자, 통화 발행국으로 해당 통화의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유통이 정지된 거. 그러니까 유로 전에 발행된 통화 있죠. 독일의 마르크화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은행이 매입을 금지한 통화 이런 건 안 된다. 자,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은 요즘에는 이게 잘 돼 있어가지고 식별기가 있어요. 개수기에 식별기가 있는데 잘 안 걸러지면 어떻게 되냐? 이 외국 통화 겨냥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은행 사이트마다 다 있습니다. 은행 그 단말기에 보시면 외국 통화 겨냥집이라고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있는데 이용 안 해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세요. 아니면 또 그 본사에 물어보면은 어디 클릭하면 되는지 알려줄 겁니다. 그 위패가 발견되면은 실물을 회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100달러짜리가 위패예요. 그럼 회수하고 이 대가로 돈을 주나요? 절대 주면 안 되죠. 그죠? 대가로 1달러에 1,000원이니까 10만원 돌려주나요? 아닙니다. 이걸 회수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걸 이제 아니 이거 내 건데 왜 뺏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안 내면 징역 갑니다. 거기 봅시다. 자, 그래서 무조건 회수하는 거예요. 돈 주는 게 아니고 회수합니다. 그래서 보관장을 받게 되고 위조지폐 실물을 직원이 강제로 회수할 권한은 없으나 고객에게 발견하는 즉시 수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행사죄가 있어서 2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회수해야 됩니다. 반환 안 하면 벌금 받고요. 만약에 위변조를 내가 진짜로 만들었다. 이건 훨씬 더 큰 벌을 받아요. 이거는 이제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범죄예요. 범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실물 인도시 유의사항. 자, 일단 첫 번째 지폐를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지문이 생기니까. 자, 장갑을 착용하고 그다음에 핀셋 같은 거 이걸 잡고 절대 복사하면 안 됩니다. 복사하면 지문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문 없애려면 복사를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복사하면 안 됩니다. 자, 주무부서 한국 총괄팀에 제출하고요. 자, 매입시 유의사항. 그러니까 외국 통화 매입시 유의사항 우리 1과목에 봤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거주자로부터 매입 2만 불 상당을 초과할 때는 입증서를 받는데 그냥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외국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2만 불 이하는 외국한 신고필증 또는 대외지급수단 매매 신고필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자, 비거주자로부터 매입할 때는 2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경위 입증서를 내야 된다 라고 설명했었죠. 자, 그 다음에 매입대금의 지급 거기 보면 현찰 매입률입니다. 그러니까 사서 주는 거니까 현찰 매입률이고 계산서 등을 발부해 줘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외국 통화의 매도부터 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